너네 학교 국사 선생님한테 한번 송시열과 이제 대립했던 사람이 윤증이라는 학자인데 그 사람을 아는지 한번 물어봐라. 국사 선생님도 모른대요. 들어본 적은 있다는 사람이 있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에 쳐보면 조선은 송시열의 나라다라고 나오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뭐 좌파는 조선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파도 굉장히 송시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공간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자기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 필드에서 봤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 밖에서 저를 봤다가 이 안에서 볼 때 느낌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사 덕후다, 두 번째는 야구 광이다. 그거보다 좀 더 스포츠 광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등생의 어떤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래봬도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서전트라고 하죠. 그게 꽤 높으시죠. 85, 90 가까이. 훈련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네네네. 거죠. 이 얘기 듣자마자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통감하는 순간이었죠. 보다 잘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쓰신 책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야구책인데 이건 기억한 게 맞다면 10권 정도 맞나요? 이거는 제가 쓴 거 아닌데. 제가 쓴 야구책은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야구책이에요. 어쨌든 근데 우리의 메인 스토리는 이 송시열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역사 덕후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그 이외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송시열입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큰 인물이기 때문이죠. 네이버에 쳐보면 조선은 송시열의 나라다 라는 표현이 송시열을 소개하는 글에 나오고요. 조선 후기 사상계를 완전히 송시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송시열 때문에 망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고요. 좌파는 그게 식민사관인지도 모르면서 송시열을 비판하고, 우파도 마찬가지로 송시열을 비판을 합니다. 결국 송시열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 아니냐, 노론사관에 입각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평가는 우리가 다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이고, 지금 역사 교과서에는 아예 거의 이름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송시열을 둘러싼 그 시대 상황에 있는 인물들의 역사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숙종, 장희빈 이 정도밖에는 모를 거예요. 역사 교육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한 명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순신급의 인물인데, 이 인물은 안용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조선 숙종 때 1696년도에 일본에 건너가서 대마도주와 담판을 벌이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확정짓고 온 사람입니다. 조선 태조공 때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공도 정책을 실시했어요. 공도, 성을 비우는 정책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선 태종, 3대 태종이 제위 기간이 1400년부터 1418년까지 18년을 제외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는 공도 정책을 실시하면서 거기 있는 조선인들을 다 내륙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활개를 치고 다니죠. 조선인이 거기 가서 보로 활동도 하고, 그 사이에 일본인들도 많이 와서 거기는 사실 이제 공동의 땅이 돼 있었죠. 우리 땅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일본이 쳐들어올 경우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땅인데, 1693년하고 96년에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갑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어민, 그리고 배에 노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온 천민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만나줄 거기 때문에 관복을 입고 가서 사칭을 해서 일본 막부의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왕을 만나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을 받고 그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 된 거예요. 대마도주와 막부장이 조선 땅으로 완전히 확인을 하고 조선 땅으로 완전히 귀속이 된 거거든요. 그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지금 독도를 말할 것도 없고 울릉도도 일본 땅이 되었을 것이 확실한데, 이런 사실조차 안 나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조상조 실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안 읽은 역사책이 없고 모든 역사책이 다 있고, 근거를 찾아서 가보면 소스가 조선왕조 실록 고전 번역원에 몇 월 며칠 날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송시열 얘기를 하려다가 안용복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안용복 같은 사람이 비참하게 이제 죽거든요. 관직을 사칭했다고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제 월경을 하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아니고 삼천리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 선생,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송시열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한 절반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안용복은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서 영웅화시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가치를 알아봤다는 네, 것이죠. 가치를 알아보고 이순신 급화시켰는데 이순신도 사실 영웅화시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부산의 초량에 가면은 비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사에 대한 사료가 풍부하고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500년이 세상에 500년 동안 왕조가 갔던 경우는 없거든요. 그 500년간 갔던 왕조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거였는데 흥행에는 처참히 실패를 했고요. 책의 제목이 송시열 그대의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간답니까잖아요. 제목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비판하는 책처럼 느껴지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송시열의 방자함을 비판하는 책 의미도 있고 모든 선비들은 왕이 아니라 송시열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고 너의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 이런 비판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를 말은 하는 사람이다. 너는 목숨이 2개야? 3개야?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너무 옳은 말만 하면서 살지만 너가 목숨이 2개는 아니니까 뭐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죠. 2016년도에 내고 출판기념회를 2016년 8월 5일날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 책을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다 사회 각계 가층의 인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줘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사비로. 아이고. 이 책을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관이 근무하는 저희 그 변호사인 그 동기인 형이 있는데 그 형도 와가지고 이제 보면서 정치인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판 기념회 하는 사람은 너 처음 봤다라고 정치인 출판 기념회는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조선사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학 교수, 그 교수들 쫙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 두고 송시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있다가 제가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밤길에 깜빡 졸아서 커브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2바퀴 굴렀어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가지고 뭐 전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 불러가지고 직원이 왔거든요. 명함을 딱 주는데 송시열이었습니다. 명함의 이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송시열이라는 이름이 명함을 주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또 믿으신 거죠. 그렇죠. 네. 뭔가 이 지하에서 송시열 선생이 내 얘기 나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강의 때도 송시열을 약간 비판하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송시열이라는 분을 씹는 거는 자제하고 농담이고요. 예, 그래 그 이후에도 뭐 할 말은 계속 하는데 할 말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 할 기회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거든. 역사에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현대사야. 해방 독립 이후에 이승만이 어쩌고 이런 역사부터 관심이 있지 조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어떤 코드로 작동하시는 신념 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꽂혔던 단어는 정의라는 단어였어요.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곡됐을 때 나는 그것을 참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에 직업이 4종류가 있다고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시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변호사, 저널리스트, 판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정의감에 불타는다는 게 본인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사실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이 사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조금의 경험치과 지식을 이용해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정보격차를 이용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일단 저는 정의감이 너무 정의롭지 못한 판결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건들을 제가 접했을 때 잠을 못 들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고요. 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사법부의 온갖 부조리한 새로운 걸 알게 될 때 그거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승소를 함으로써 그 한 사건에서나마 실현이 됐을 때 보람을 느끼고 공개 가능한 선에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대표적인 게 약 2년 전에 있었던 기성용 선수 사건 성폭행 네네 그 사건은 아직도 ING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를 지냈던 이승열 선수가 에이전트한테 사기를 당하고 축구계의 거대한 카르텔과 유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피해를 봤던 그런 사람들을 변론을 한 적도 있고요. 변호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실 정보 격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온라인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저의 동기 중에 하나였고, 저도 참 건강부터 시작해서 정신 건강까지 좀 위협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재밌게 보지만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웅으로서 살자니 개인의 삶,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미래,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올 텐데 참 정답이 없다는 것 같아요. 내가 정의감을 불태운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정의만 살아남고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힘들죠. 내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송시열도 모르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연결지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일에만 너무 몰두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무관심하다.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좁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거를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에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김어준의 팟캐스트였는데 2015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렇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세계사적 시각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 부족하다. 세계사 할 때 그 사자는 1사자인데 세계사를 중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배우는 학생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서울대를 가려고 마음 먹고 선택 과목을 세계사로 하는 학생도 거의 없고, 왜냐면 어려우니까. 점수가 세 자릿수 일 겁니다. 아마 전국에 아마 몇십만 명 수험생 중에 세계사를 배우는 학생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시리아 난민이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 동포의 일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세계사적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오직 내 가족, 더 좁혀서 나 자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모두가 나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어떻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략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순신은 아는데 송시열은 몰라. 송시열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단점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알았을 때 장점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송시열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조선의 성리학이 무엇인지, 조선의 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송시열이고, 송시열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 조선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갔고 현대사까지 쭉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송시열이 모든 거를 집대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뚝 띄워놓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송시열이 이제 노론의 영수였는데, 송시열이 조선에서는 유일하게 송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공자, 맹자, 그런 것처럼. 주자, 네. 율곡 2이나 2황도 받지 못한 공자급으로 격상시킨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드라마에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노론이 정조를 죽이려고 계속하고 정조는 그 노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적대시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같이 정치를 했고 성리학이 지배하는 그런 조선 초기의 사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조하면 개혁군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조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보수가 많네요. 정조가 꿈꿨던 세상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성리학은 다른 말로 주자학인데, 네. 주자가 완성시킨 10세기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데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바로 정조고, 그래서 송시열에게 송자라는 칭호를 내리고 문체반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문에서 새로운 문체를 엄하게 금지시킨 게 정조입니다. 모든 거는 다 유교 경전에 쓰여있는 문체로 쓰도록 하라라고 했던 게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정조입니다. 새로운 문체로 쓴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그랬던 사람이 정조인데, 사람들은 정조를 진보군주라고 알고 있죠. 드라마에 의해서 잘못된